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영양학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차에 수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영양은 인간이 성장, 발육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로서 외부로부터 꼭 섭취되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모든 현상을 영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양소는 어떤 것이냐? 신체의 발육과 건강 유지, 정상적인 생활 활동,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섭취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열량소가 있다고 했죠. 열량을 내주는 물질을 3대 열량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3대 열량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내고 지방은 1g당 9칼로리의 열량을 내고요.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냅니다. 그래서 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물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36.5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이 열량이 내주는 그런 물질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소라고 하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 뼈라든가 살, 근육을 만드는 물질이고 또는 효소나 또는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인데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그런 구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단백질을 일부러 먹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달걀을 삶아서 달걀 흰자만 먹는데요. 그것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줌으로 인해서 근육의 발달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무기질, 그래서 키를 크고자 하는 사람은 뼈째 먹는 생선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멸치라든가 또는 우유를 많이 먹죠.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물질인데요. 칼슘과 인이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혈액을 만드는 물질은 철분이라고 하는 그런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는 키가 커야 되기 때문에 칼슘 섭취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40대 이후에는 갱년기 장애가 일어나면서 칼슘의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오기 쉬운데요. 40대 이후에도 칼슘 섭취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40대 이후에 그 칼슘제를 먹거나 아니면 우유를 먹거나 또는 뼈째 먹는 생선 많이 섭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수분량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 느끼는 게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또 갈증을 느끼고 난 다음에 더 그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몸에서 열이 나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탈수 현상이 일어날 때는 언제예요? 식중독이 걸려서 설사가 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아주 급작스러운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몸이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물을 갖다가 항상 섭취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성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성 영양소는 단백질, 그리고 무기질, 그리고 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절하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우리 생체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소화액의 분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이 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무기질이 있는데요. 무기질은 우리 체액을 산성, 중성, 알칼리성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는 약산성 7.4 정도의 그 pH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무기질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탄력성을 유지한다거나 신경 조절을 하는 물질이 무기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은
우리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는 비타민 하면 비타민 C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런 비타민 C뿐만이 아니라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등 여러 가지 비타민이 있는데 이런 비타민들이 우리 몸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에너지로 쓰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런 어떤 대사 과정에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타민의 중요성이 요즘 강조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그 비타민 C.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C를 약으로 먹기도 하고 음료수로 먹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에너지를 내게 해주는 비타민 중에는 비타민 B1, 비타민 B2도 필요하게 되죠. 티아민이나 리보필라민 이런 비타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 비타민제를 먹기도 합니다. 이 종합 비타민제는 비타민 B1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들어있는 영양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득이하게 식사를 못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비타민들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비타민 소분량이 급격히 필요한 때에 이 비타민제를 먹으면 효과적이죠.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필요하고요. 또 어쨌든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도 이 비타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봄철에는 적당한 비타민 섭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봄나물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비타민 C를 섭취하는, 비타민류를 섭취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오늘은 탄수화물 식품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60에서 10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 중에서 매일 100만 개가 태어나고 죽습니다. 우리 세포,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태어나고 죽는 거죠. 그거를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피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머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머리카락이 끊임없이 자라고 있죠. 하루도 빠짐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도 계속적으로 재생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세포가 지속적으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이런 세포들을 재생을 하려면 영양소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이때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작은 크기로 분해돼서 혈액을 통해서 각 세포로 다시 가게 되고 이 세포에 모여서 결국은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 같이 엄청난 과학이 발달된 돼서 DNA 복제까지 가능해졌지만 사실은 영양소를 가지고 머리카락을 만들고 손톱을 만들고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소가 있다고 해서 이 머리카락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굉장히 신비한 거죠.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 먹은 영양소를 흡수를 해서 혈액을 통해서 각 세포에 보내주면 우리 여기에 있는 세포는 머리를 만들고 이 피부는 피부를 만들고요. 이 손톱은 또 손톱을 만드는 그런 화학적인 공장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영양소의 섭취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이 섭취되어져야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영양소가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에너지가 만들어지냐면 곡식이 광합성 작용을 잎이 자라서 이제 이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죠. 태양을 받으면 이 태양을 받은 잎에서는 이제 이 녹색 잎이 되면서 이거를 광합성 작용을 한다고 하죠. 태양의 에너지를 합성하는 작용을 해서 이것이 이제 영양분을 축적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열매가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달릴 때 여기서는 벼에서는 쌀이 만들어지고 감자에서는 감자가 만들어지고
고구마에서는 고구마가 달리게 되는 거고, 콩에서는 콩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어떤 식물이 그 영양 물질을 축적하는 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탄수화물이라는 물질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CHO 세 개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HO 세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화합물로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은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가장 많은 양의 분자로 단백질, 지방과 함께 필수 영양소이고 생물체의 구성 성분으로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내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것은 당의 숫자에 따라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분류됩니다. 단당이라고 하는 것은 호단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그러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당류 그러면 두 이자입니다. 그래서 당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 그런 뜻이고요. 다당류는 많을 따자. 그래서 다당류다. 그래서 두 개 이상 여러 가지가 합쳐졌다. 그래서 두 개 이상 10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의 당이 결합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다당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볼 것이 단당류인 포도당인데요. 여러분들이 포도당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포도에 정말 포도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거든요. 포도 속에 많이 들어있는 당이다 해서 포도당이라고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단당류의 대표적인 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최종 산물로서 이 포도당이 있는데요. 우리 건강한 혈액송에는 혈당에는 0.1%의 포도당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돼서 입원을 하게 되면 포도당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이 포도당 주사는 0.1%의 포도당입니다. 그리고 섬유소, 전분, 서당, 유당, 메가당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여분의 포도당을,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쓰고 남은 포도당은 글리코겐 형태로서 간에 저장이 됩니다. 또 간에 저장이 넘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피하의 지방으로서 저장하게 되죠. 인슐린 부족 시 소변으로 당이 배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뇨병을 앓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을 소화 흡수되는 과정 중에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인슐린의 분비가 안 되면 이 피 속에 당이 남게 된 거죠. 그야말로 이 피가 0.1%의 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당이 피 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 당뇨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당이 요로 빠져나가게 되는 병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당류 중에서는요, 과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당, 그러니까 과실과자 생각나시죠?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는 당이고요. 우리는 이거를 플룩토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과일과 꿀의 구성성분이고 단맛이 설탕보다 강한 당입니다. 서당의 구성성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 꿀맛 난다고도 얘기를 하죠. 굉장히 단데요. 우리가 설탕보다 더 단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갈락토우즈라고 하는 이 단당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유당이라고도 이제 유당하고는 좀 다르죠. 락토우즈하고는 다른데요. 이거는 갈락토우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유당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젖과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당인데요. 뇌 신경 조직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게 되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만노스가 있습니다. 천연 상태로는 없는 그런 당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당류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만노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당류가 있는데요. 당이 어떻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당입니다. 단당류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당류 중에서는 자당에서 설탕이 있습니다. 서당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스크로스라고도 부릅니다. 이 자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사탕수수, 사탕무에 들어있는 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당은요, 말토즈라고 부르는데요.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두 분자의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 메가당은 엿기름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엿기름 어디서 먹어봤나요? 메가의 싹에서 나는 그런 단맛이거든요. 그래서 식혜를 만들 때 이거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식혜가 특별한 단맛을 내는 데는 이 메가당 때문에 나는 그런 단맛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당이 있습니다. 유당은 락토즈인데요. 젖당이라고도 부르는 당이 되겠습니다. 포도당과 갈락토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산균, 젖산균의 정장작용을 하고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류는 자당, 메가당, 유당이 있는데 자당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메가당은 포도당 두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메가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당류인데요. 당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당이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것이 전분이 되겠습니다. 전분은 우리 식물계에서 저장한 탄수화물이 되겠는데요. 곡류나 감자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거리에서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곡식, 쌀이나 보리, 밀,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그 다음에 이런 옥수수, 이런 물질들이 다 다당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다당류가 있는데요. 동물의 간이나 근육, 콩팥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로서 동물 전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의 간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간을 먹으면은요, 소의 간을 먹으면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데요. 이 간 속에 들어있는 글리코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했죠. 포도당을 어디에 저장한다고 그랬어요? 간에 저장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서 저장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글리코겐 형태로서 저장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에서는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단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섬유소라고 하는 다당류가 있습니다. 섬유소는 식물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인데요. 채소하고 과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여러분들이 배추 이렇게 찢으면 줄기 같은 거, 심줄 같은 거 보이잖아요. 이런 게 섬유소고요. 과일 속에 사과 이런 데에 또 이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곡류에는 어디 들어있냐면 껍질 속에 이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현미쌀 같은 거 먹으면 꺼끌꺼끌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섬유소를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꺼끌꺼끌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부드럽진 않아요. 우리가 입에서 느낄 때 거칠다 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당류는 체내에서 소화는 되지 않습니다. 소화는 안 되고 영양 가치는 없으나 배설을 도와 변비를 막아주는 데 효과적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을 때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그 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밥을 통해서 먹어지는 그런 섬유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유소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변비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유소가 굉장히 중요한 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섬유 음료도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에로파이바라고 하는 그런 섬유가 있는데요. 섬유 음료가 있는데 이거는 섬유 음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소는 불용성 섬유소와 수용성 섬유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물속에 녹아있는 섬유소가 있고요. 물속에 녹지 않은 섬유소가 있는데요. 미에르파이바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눈에서 이게 섬유소가 보이지 않잖아요. 맑은 물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수용성 섬유소 또는 인솔로블 섬유소라고 부릅니다. 물속에서 녹아있는 섬유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섬유소에 대해서는 제가 목요일에 진행되는 수업 자료에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섬유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수업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요일날 수업 자료를 보시게 되면 그 섬유소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당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전분이 있고요, 글리코겐이 있고요, 섬유소가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뭐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탄수화물은 당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분류가 되는데, 단당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당이다? 당이 하나로 존재하는 당이다. 그래서 포도당이 있고, 그 다음에 과당이 있고, 갈락토스가 있고, 만노스가 있고, 이당류는 당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당인데, 자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고, 메가당은 포도당 두 분자가 결합되어 있고,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되어 있는 당이다. 예, 그래서 자당, 메가당, 유당 요 세 가지가 있고요. 다당류에는 당이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전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리코겐, 그리고 섬유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